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BTN 열린마당의 윤희정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차례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온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앉아서 그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올 한가위 명절은 예년과는 다르게 지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BTN 열린마당에서는 제11회 행원문화상에 문학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극작가 김영무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행원문화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요즘도 역시 작품 활동으로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금년 말까지 저 2개의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구상 집필을 시작한 그 초이선사, 네. 실명 장편 소설 상하 2권을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12월 10일부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될 작품 다른 달,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작가로서 도울 거는 도우고, 예, 또 같이 연구할 건 연구하고, 그 2가지가 지금 금년도 남은 숙제입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유로 이 행원문화상을 타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더불어 행원문화상이란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품 활동하면서 상을 노리고 작품 활동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나 하여튼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담감, 앞으로 좀 더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행원문화상은 행원문화재단이 재단법이던데 거기서 10여 년 전부터 불교 문화 진흥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재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상 소감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네. 하여튼 저는 열심히 앞으로도 더 작가로서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상식은 언제 있나요? 이달 24일 네. 한국일보 13층에서 아마 하는가 봅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작품 중에서는 우리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쓰다 보니까 불교적인 작품을 좀 썼어요. 1985년도에 구름 가고 푸른 하늘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때 평론가들이 그 해에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93년도에 탈속이라는 작품, 공연하면서 앵콜 3번까지 연극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늘천 따지라는 작품. 네. 또 그리고 99년도에 부산 대전 시립무용단에서 정기 공연 레파토리를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그게 한밭에 살고지고 무용극이요. 네. 그거는 이제 미륵 사상을 다뤄봤습니다. 대충 그런 작품이고요. 네. 그럼 최근에 나비야 저 청산해라는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비야 저 청산해는 어떤 내용의 작품인가요? 나비야 저 청산 그 작품은 한마디로 황진이 일대기인데요. 이조 중엽의 그 황진이 기녀로 잘 알려진 황진이 얘기인데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 집필 섭외를 받았을 때는 좀 망설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가 될까?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섭렵해 가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통적인 유불선, 이제 황진이라는 여자가 유불선을 꿰뚫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화담과의 대화는 유학, 그 당시 성리학입니다. 유학을 꿰뚫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지족선사와의 그 관계는 불교를 그만큼 깨뜨렸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금강산에 가서 몇 달 동안 이제 유람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말하는 이제 그 신선사상에서 말하는 신선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고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작품에서 제가 꼭 이제 이 작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노렸던 게
예를 들면 그동안에 지족선사가 그 황진이란 기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파괴를 했는데 어떤 얘기 나오는데 자료를 네. 쭉 섭렵해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9년 동안 면벽수행하던 지족선사가 그 한 여자한테 쉽게 넘어갈 리도 없고 네. 또 황진이도 그런 쪽의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도자적인 여자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육장에서 공연할 때는 그 지족선사한테 뭡니까 그 오도물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황진이를 잘못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런 결론이 왜 나느냐면은 이조 시대 때 조선조 시대 때는 아다시피 그 숙류 억불 정책에 의해서 네. 선비들이 이 불교계를 될 수 있으면 폄하시키고 배척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기지 않나 그런 또 설화를 남기지 않았느냐 그런 계산이었어요. 네. 황진이를 새로운 각도로 표현한 작품이었네요. 예, 예. 작가로서의 데뷔라고 할까요? 이 희곡인으로 길을 걷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이라기보다 저는 한마디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작가는 기능이는 양성할 수가 있지만 작가는 뭐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천부적으로 뭔가를 좀 어떤 끼면 끼, 뭐 그 쉽게 말하면 소질이면 소질, 뭘 천부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그 글쓰기가 지겨워서 그동안에 한 두어 번 뭐 다른 일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네. 지금은 하여튼 나는 타고나기를 글이나 쓰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등단하시게 됐나요? 오래됐습니다. 1969년도. 네. 그때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나왔습니다. 네. 불교 희곡이나 연극 작품을 많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까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께서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애착이 네. 한 서너 작품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구름 가고 푸른 하늘, 네. 그다음에 달속, 네. 그다음에 다른 달, 그러면 12월 달 공개될 작품. 그게 지금까지 제가 쓰는 작품 중에서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필 중에 있는 초이선사. 처음에는 실명 소설로 두 권 쓰고 어차피 네. 무대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불교와는 어떻게 연을 맺으시게 됐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는 불교는 첫째 휴머니즘의 바탕이 좋기 때문에 진짜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교는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그 샤르트르가 쓴 작품이에요. 네. 예, 그걸 읽어서 그때 영향을 좀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불교 왜 작가로서 불교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원인이 우리 민족 심성 깊숙한 곳에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동양적인 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불선에 깊이 들어가면 습합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태계 성리학자 태계 이황 선생 일대기를 연극으로 써서 안동에서 한번 공연해봤습니다만 그 바람에 성리학을 좀 들여다봤는데 그 원리 속에 역시 또 불교적인 게 많이 적용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문화 활동을 하시다가 이 불교와 문화의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접목 때문에 불교와 연을 맺으시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인간의 존재 양식과 영혼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춘 20여 편의 이 희곡 작품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3년에 집필한 작품 이 탈속과 같은 불교에 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문학가로서 보는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국의 작가라면은 싫든 좋든 불교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네. 신앙인으로서의 불교가 되었든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그 사상으로서 혹은 가치관으로서든 불교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심성 속에 대단히 불교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작품이란 게 결국은 어떤 민족이나 민족 어떤 시대 동질성 어떤 심청 무의식 세계를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작품이니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의 활동을 보면 이 꾸준한 방송 활동도 하시면서 극단 활동도 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활동을 경계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 아마추어 작가가 아니고 프로 작가입니다. 혹은 전업 작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이걸 왜 좀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글 쓰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추어 정신 가지고 다 덤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신으로 덤벼가지고는 작품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 정신, 말하자면 전업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작품에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으로 뛰는데, 뛰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해봐요. 예를 들면 이제 섭외가 온다든가 의뢰가 오면은 하는데, 단 하나 조건은 있어요. 이게 과연 작품으로서 괜찮겠느냐, 또는, 내 작가적인 양심에 비춰서 괜찮겠느냐.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열심히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면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네. 책상 앞에만 들어앉아서 지금 작가가 옛날 1930년대 그때 작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작가는 전문인이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분야 그러면은 그 상대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지금 초이 선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 그동안 이 책 읽은 거요 말도 못해요. 그간에 머리가 다 쉬었어요. 왜? 그 양반이 시서화 삼절에 다 차 말이죠. 다. 네. 다음에 선성이죠. 다음에 심지어 조경 혹은 음악까지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근데 그 자료들을 섭렵하다 보니까 이제 또 느낀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단히들 공부했어요. 정약용 선생이 예를 들면은 마가해통이라는 전염병 치료 비슷한 거 예방 비슷한 거 요 책을 하나 쓰기 위해서 섭렵한 자료가요 1230권이에요. 그러니까 난 요즘 젊은 친구들 보고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도 그만큼 안 됩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냥 적당히 해서 작품이 안 돼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행원 문화상이 이렇게 문화 예술을 통한 불교 발전과 포교에 기여하는데 그 공로를 평가한 듯한데요. 이 불교와 관련된 연극이나 방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조금 짙은 사회성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범국민적으로 좀 반성해야 될 문제도 있고 새로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문화사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는 향락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엄청난 생각인데, 진단인데, 왜냐면요, 우리 아버지 대 혹은 할아버지 대는 이제 가난하고 뭐 식민지 시대 때 못 먹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지금 문화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격을 잃었어요. 얻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민 자본주의에다가 민주주의에다가 또 막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다 해서 막 쓰레기 같은 문화가 딱 우리가 휩쓸고 있다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그럼 예술도 이거 한마디로 단적인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그래도 가슴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좀 플러스 알파적인 어떤 이런 연극 또 영화 이런 걸 보는데 예를 들면 영화 보세요. 지금 모르게도 허리우드 영화 한 80% 정도는 에로가 아예 뽀로로 수준이죠. 폭력 사람 말이에요. 총 한 방만 쏘면 죽는데 보라고 요즘 한 방 쏘요. 막 기관단총을 벌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보고 앉았다고. 근데 그게 천민 민주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천민의식이라고 했는데 요즘 봐요.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 가서 이상한 거 먹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그건 옛날 같은 쌀 놈들이에요. 그게 격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 병리 현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이건 뭐 개인이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운동, 기운,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개인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 쓰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요즘 근래에 많이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원래 작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인이면서도 공인인데, 왜냐하면은 이 사회적인 이런 걸 안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들여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예를 들면 그 성무 같은 게 불교적인 건지 지금 아직 그 규명이 안 됐어요. 확실히 규명이 안 됐다고 뭐 성부도 그렇지.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뭔가 그 저 나비와 저청산에 거기서 음악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춤사위도 음악도 그 불교 음악 그래도 그래도 조금 발전이 돼야 되는데 맨날 그거 몇 개밖에 없어요. 춤사위도 맨날 몇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더 새로운 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보는데 그건 뭐 제가 좀 금방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떤 이제 규명을 확립을 한 다음에 보다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우리 불교계의 문화적 토양을 정말 두텁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후진 양성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작가입니다. 뭐 어떡하든 뭐 이제 뭐 작가로서는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써서 첫째는 글쎄요. 제가 뭐 어떤 뭐 안 같은 이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네. 작가라는 게 개인 작업이니까 뭐 네. 제가 뭐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작가를 양성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단 하나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하고 이제 정서적인 차이, 뭐 또 생활적인 차이, 뭐 사고적인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너무 많아서 많은 벽을 느꼈어요. 네. 어떤 그러면 서구와의 정서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거 아니면 신세대와의 정서적인 차이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